우선은 이 강의는 오늘 첫 강은 이 페미니즘 철학이 과연 뭔가 그 소개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 소개를 드리면서 제 키워드로 했던 건 사실 제 책의 서문하고 그다음에 결론 부분을 사실 좀 요약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쨌든 이 페미니즘 철학이라는 게 과연 뭔지를 좀 소개를 하는 거를 하려고요. 페미니즘도 굉장히 아주 그 역사는 짧지만 페미니즘 철학이라는 역사는 사실 전체 철학의 역사에 비교한다면 너무 짧아요. 한 본격적인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뭐 한 50년에서 70년? 70에 뭐 모르겠어요. 되게 그 정도 길게 잡으면 70년인 것 같아요. 더 길게 막 하고 막 자꾸 싶으면 더 막 기어이 찾아내려면은 더 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진 학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과로서. 근데 사실 철학의 분과들이 되게 짧은 게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는 실제적으로 모더니즘 종말 이후라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면 또 그런 여러 또 해석학 뭐 이런 식으로 뭐 현상학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철학의 분과들로 이해를 해보자면 그 역사들이라는 게 뭐 페미니즘 철학만 짧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철학을 철학의 분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은 철학 전체에 대해서 대항하는 걸로 이해를 해보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이 철학의 위상을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페미니즘 철학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설이 된 데가 없잖아요. 몇몇 학교 정도가 페미니즘 철학에 대해서 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최근에 이제 그 학생들의 요구로 이렇게 몇몇 학교에서 개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면 이제 여성학 그 관련 학과에서 여성주의 사상 이런 관련으로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대체로는 이 페미니즘 철학 자체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페미니즘은 알겠는데 또 거기다 철학이라고 붙였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어떤 점에서 이 페미니즘 철학이 이렇게 개설이 되고 여러분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많은 여성들의 움직임, 요구들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 강좌도 개설됐고 이제 더 이상은 이 철학이라는 학문에서도 철학이라는 학문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철학이라고 할 때 철학은 흔히 얘기될 때 보편학이라고 보통 얘기되잖아요. 보편학이라는 게 유니버스 보편적인이라고 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철학 여러분 생각에 철학하면은 뭘 생각하세요? 막 우주, 인간, 왜 사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지는 걸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페미니즘을 딱 붙여버리면 페미니즘 하면 뭐 한국에서 처음 페미니즘 소개될 때는 뭐 여자를 좋아하는 페미니즘 정의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성 애호가 그걸 지금 다 분노를 해가지고 그 사전적 정의가 이제 바뀌었지만 여기 페미니즘 철학이랑 딱 붙는 순간 페미니즘이 어쨌든 여성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보편학이라고 얘기하는 철학적인 것과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분과학문으로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상학이라든지 뭐 해석학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분과적인 어떤 철학의 그 하위 분과로서 철학이 다루고 있는 어떤 주요 주제로서 얘기되는 것과 함께 뭐 이 여성들이 하는 아니면 여성 철학자들이 하는 철학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별, 소위 젠더든 뭐 섹스든 여성이라고 자기 지정성별 여성이라고 하는 철학자들. 그러니까 철학자인데 여자야.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철학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페미니즘 철학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해서 페미니즘 철학은 아니거든요. 여성 철학과 여성주의 철학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자가 하면 되게 여자가 하는 철학이지. 그럼 제가 뭐 지정성별 여성이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뭐 여자라고 여대도 나오고 뭐 등등 여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많은 주민등록번호 이자로 시작되고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철학을 다뤄. 그럼 나는
페미니즘 철학하는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 여자인 사람들이 하는 철학인가?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 같아요. 여자가 하는 철학이다. 여자가 하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냥 그거는 그 철학의 내용이 어떤 보편적인 학문의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철학적인 주제들, 뭐 현상학, 뭐 아니면 인식론, 존재론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들이 하는 철학으로만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루는 어떤 페미니즘 철학의 얘기와는 무관한 거예요. 페미니즘 철학은 여성주의 철학이에요. 여성주의 철학. 여성주의적인 어떤 지향, 여성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성주의의 개념적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철학의 내용 안에서 여성주의적인 가치 판단, 가치 평가들도 함께 진행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페미니즘과 철학이 함께 만났을 때 제일 많이 얘기됐던 분야는 철학적 분야로서 인식론이었어요. 처음에 얘기됐을 때 인식론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이제 인식론이 뭐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근대 철학의 대부분은 인식론적이거든요. 인식론이 뭐냐면 내가 인식론에 관심이 이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참된 것인가? 참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인식론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다루는 어떤 철학적 담론을 우리가 흔히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만 옳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옳아야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종교에서 나누는 신에 대해서, 이 신이 과학적 대상도 아니고 신에 대해서 지식의 대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신이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신에 대한 경험을 사람들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식이 될 수 없는 게, 지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게 어떤 전달될 수 있고, 그 경험이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객관적인 경험이고, 그 지식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근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사실 그러니까 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지식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신 그 자체를 지식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요. 그 지식의 요건에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그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되게 주관적인 감정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흔히 우리 얘기하는 인식론의 차원에서는 신이 인식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대 인식론에 따르면. 그래서 사실은 인식론적인 것들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인식론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거지. 지식의 사실은 참과 거짓을 가리려고 하는 게 인식론이거든요. 참된 지식, 거짓된 지식을 가리려고 하는데, 내가 참되게 보는지 거짓되게 보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검토해 봐야 될 거는, 내가 자고 있는 상태인가? 꿈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생생하게 깨어있는 상태인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술 취한 게 아닌가? 술 취했을 때 여러분들이 술 취해서 막 하는 말들에 대해서 막 여러분 신뢰해요? 술에 만취했을 때 사람들이 막 널 너무 사랑해. 그다음에 너 진짜 오늘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이런 말 할 때 진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 말을 완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둔 것들을 알겠다고 얘기하지만, 야, 내가 오늘 뭐 이 술값 다 계산할게. 뭐 이런 거. 오늘 너 진짜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말들을 다 믿지 않잖아요. 아, 얘가 취해서 하는 말이지라는 말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식이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 내가 이 지식을 이렇게 판단하기에 적절한 상태인가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지식을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기 위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 지식을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대적 인식론의 사실은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게 근대 인식론의 핵심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인식론의 주요한 주제는 흔히 얘기하는 자기의식,
데카르트적 의미의 자기의식 혹은 뭐 주체 뭐 이런 얘기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관련되어 있어요. 지식의 주체, 참된 지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에 대한 어떤 근거 마련,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세계도 정확히 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근대 인식론의 주요한 관심사예요, 여러분.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 자기인식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 특히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게 참된 지식이라고 설득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밀한 사적인 개인인 동시에 내가 지식의 담지자는 동시에 이거는 전체 인간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이 통로가 있었을 때만 이 지식이 나만 아는 그런 개인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삼다수로 오늘부터 망망망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야, 망망망 좀 가져와. 모두 못 알아듣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삼다수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다 알아듣잖아요. 삼다수 가지고. 우리 합의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일종의 합의가 돼야 되고 합의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 체계를 같이 공유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논쟁적이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인식론이라는 물음은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기 위한 거고 그 인식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식이라는 어떤 그런 출발점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뭐 경험론에 따르면은 다른 식으로 그걸 또 설명하기도 하고 물론 그래요. 근데 거기 안에 결론적으로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떤 인식의 어떤 틀거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게 지식이다라고 승인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의 구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다른 거를 이성이라고 하고 리즈너블하다고 얘기해서 이성적이다. 라고 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인식론에서는 보편, 모두에게 하나도 빼지 않고 그렇죠?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이성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런 이성을 가진 존재를 뭐라 부르냐? 인간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인식론의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근데 페미니즘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예를 들면 보편적인 의미의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새 막 그 페미니즘이 이렇게 들불처럼 타오르고 우리는 뭐 꽃이 아니다 불꽃이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 처음에 강남역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됐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뭐냐면 왜 그랬죠?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그냥 갔는데 강남역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살해됐어. 그 뭐냐면 인간이 근데 그 사람이 살해한 이유 여성이기 때문에 살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가 토요일 날 8월 4일 6일인가 날짜도 며칠이죠? 4일이죠? 토요일이. 그때 광화문에서 불법 촬영에 대해서 막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했잖아요. 근데 뭐냐면 편파 수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편파 수사. 그러니까 같은 그런 불법 촬영에 대해서 뭐 그 얘기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남녀라는 소위 그 성별의 차이가 굉장히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권리의 차이를 두게 하거나 임금의 차이를 두게 하거나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데 누리는 게 다르다는 게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도 다 막 얘기하면서 막 속옷마저도 뭐 핑크텍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핑크텍스 뭔지 아시죠? 뭐 여성을 보통 상징하는 기호가 그것도 뭐 블루밍 백화점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소비였죠. 원래는 남자는 블루, 여자는 뭐 핑크 이런 게 없었는데 백화점에서 일종의 상술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여성들의 속옷은 더 약하고 근데 대체로 핑크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핑크텍스라고 얘기해요. 더 약하고 더 질이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같은 인간인데 속옷 누구는 더 같은 값을 가지고 더 튼튼한 거 입냐? 누구는 더 튼튼하지 않은 거 입냐? 이건 문제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인간이라고 얘기하지만 대우를 받는 게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보편 인간이야. 우리는 뭐냐면 모두 똑같아. 우리는 뭐 똑같고 모든 권리가 같았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실을 봤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경험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이성을 갖고 있고 인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간이라고 하는 눈이 거기 안에 뭔가 누락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이 20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사실 여성들만이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예요? 인종. 블랙하고 화이트랑 다른 것 같아. 그 다음에 식민지와 제국주의 간에도 다른 것 같아. 또 어린이와 어른 간의 권리가 다른 것 같아. 그 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인간이라고 하지만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른 것 같아.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 인간, 이성적이라고 하는 인간들이라고 했었을 때 그 인간이 그냥 인간이란 모든 인간을 다 호명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대체로 뭐 남성이고 그 인간은 어디 사냐면 대체로 이 인간은 어디 사냐면 유럽에 살았어. 서유럽.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진 시기가 또 있어요. 시기가 언제냐면 18세기에서 뭐 그 정도부터야. 그 다음에 이들에게 또 문명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들은 뭐 기독교인이야. 배경이. 이슬람도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그들은 딱 보니까 결혼한 남성, 아버지가 된 가부장이야. 가부장이 됐을 때 우리가 진정이 남성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은 보니까 이성애자야. 뭔지 알겠죠? 이런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한 거지. 예전에 노예 소유자이기도 했어. 그다음에 이 정도 재산도 있어야 돼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들은 뭐냐면 우리가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 예를 들면 쉽게 이렇게 예를 들게요. 우리 한국 사람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표준을 딱 할 때 뭘 떠올려요? 한국 사람의 표준.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은? 몇 살이 떠올라요? 한국 사람 표준 한국 사람. 5살? 안 떠올리죠? 몇 살 떠올려요? 몇 살 떠오르세요? 30. 몇 살 떠오르세요? 났나요? 한번 떠올리세요. 표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 장애인인가요? 비장애인. 그렇죠, 비장애인.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 동성애자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그 사람 어디 살 것 같아요? 서울에 살 것 같죠. 거제도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 살잖아요. 서울 살겠죠? 근데 뭐 어느 구요? 그러면은 어느 구가 적당할까? 하지만 강남이라고 하기에는 평균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교육 수준은 대학은 나왔겠죠. 대학 어디 서울대요. 뭐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종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에서의 종교라는 거 좀 애매모호하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 평균이라고 하면은 그 평균 안에 딱 모아지는 게 그 평균이 딱 나타내는 평균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이 나타내는 것들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평균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이 살기에 되게 적당한 세상, 그들에게 유리한 지식들이 자꾸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이 오랫동안 보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식인 거는 환상이다. 물론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보편 대문자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대문자 I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 이성적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 있죠. 사례들이 있고 뭐 일종의 일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몇몇 사람들만 인간으로 만들지 그런 인간이 전부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포괄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오만한 어떤 발언이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오랜 또 철학의 역사 안에서 여자의 자리는 없었다는 거지. 그 안에서. 왜냐면 철학자들에게 보니까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특히 지식의 생산자에서 여성이 없었던 거죠. 지식의 생산자, 정치 안에서도. 여성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장하는 자리 있잖아요. 장.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다든지 정의를 내리는 거 있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이건 지식이야라고 판별하는 자리 있죠.
그다음 이거 당신 이거 판단하는 자리, 행정을 뭐 얘기하는 자리, 입법하는 자리에 위치에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남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두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해요. 국민을 위해서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경험은 그들이 분명히 갖고 있는 자기 삶의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삶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차라리 나는 이렇게 작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모두 다 인간이라고 딱게 퉁치고 얘기를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인식론이라는 게 세상을 참과 거짓으로 그러니까 이 지식의 참, 무엇이 지식이 참인지 어떤 지식이 참인지 true and false라고 얘기하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어쨌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 그다음에 지식을 정당화하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그 지식을 정당화할 때 굉장히 보편적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지식의 전제 조건부터 틀려먹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인간을 위한 지식이 이게 참된 어떤 인간을 위한 어떤 지식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런가? 그 안에 숨겨진 전제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논쟁들, 그 안에서의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페미니즘만 한 건 아니에요. 뭐 그 출발점 막시즘 같은 경우도 더 그렇게 했죠. 막시즘 같은 경우, 막시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잖아요. 아, 이 세계에 대해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경제적인 어떤 우리 인간은 사실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우리 막 저기 우주에 살고 있고 우리 막 형이상학 존재고 막 그 형이상학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육체는 굉장히 언젠가는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정신은 뭐예요? 영원할 것이다. 우리 그런 전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전제들이 실제로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그런 전제들을 하고 살죠. 제가 좀 불손한 얘기를 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의 뭐 부모라든지 그럴 때 얘기해. 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데 가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 몸은 사라져도 정신은 영원하다. 그다음에 어른들이 흔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나 몸만 늙었지 예전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몸은 늙었지만 나 예전하고 똑같아. 왜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말 안에서 신체와 정신은 분리가 될 수 있고 신체와 정신은 분리가 될 수 있고 신체는 변화하지만 정신은 변화하기 어렵고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갖고 있는 불멸성, 정신이 갖고 있는 동일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일성, 이 불멸성이 인간이라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편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인식론, 지식론, 뭐 존재론 이런 게 성립될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해왔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통용됐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한 20세기 막 넘어가고 막 과학이 발달하고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정신이 불멸한다 이런 거 증명하나요? 증명돼요? 영원 불멸 증명되나요? 이거는 사실 칸트부터 증명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 변증론이라고 얘기해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안에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성이 무작위적으로 막 자기가 능력이 다 있는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 어느 영역에서만 이성적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증명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 막 지식이 다 되는 것처럼 해버리면 뭔가 오류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게 칸트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영원 불멸에 대한 거예요. 어느 쪽에서 영혼이 불멸하다는 거, 영혼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반대편에서는 영혼이 없다고 증명도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말을 따르냐는 거예요. 둘 다 어떤 지식의 논리적인 과정들을 다 이렇게 되짚어 봤더니 둘 말이 다 맞아. 그럼 둘이 어떻게 돼요? 창과 방패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는 철학이 다루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사실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이상학적인 어떤 전제 안에서는 인간 자체가 영혼 불멸하고 정신, 뭐 마인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루는 되게 기본 특징이라고 막 자꾸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실제로 막 종교를 갖든 안 갖든 가정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 안에 상징체계, 문화체계, 우리의 뭐 지식체계 안에 굉장히 깊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과학적으로는 이게 증명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요새 생각해 보는 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사고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정신이 굉장히 선험적이라고 생각해요. 선험적이라는 게 뭐냐면 경험 이전에 있는 것이다. 영혼이 불멸하니까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했다가
엄마와 아빠가 섹스를 해서 딱 착상되는 순간 영원히 띠리릭 누가 주입해주는 형태로 그리고 딱 둘이 죽었어? 둘이 죽은 게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었어? 그래도 영원히 다시 이렇게 원래 살던 곳으로 날아가는? 알죠? 우리 그런 의미 생각하잖아요. 이성이라든지 정신의 어떤 선험성, 경험 이전성을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갖고 있어. 자유의지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컵을 움직여야지. 띠릭 이렇게. 이 세상에 그 움직이게 하는 힘은 내 정신에 있어. 자유의지라는 거의 의미는 자연적 인과를 거스를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혼이 있으니까 자유의지도 있는 거지. 영혼이 있다는 거는 자연적으로는 어떤 증명이 아직 안 됐잖아요. 증명되셨나요? 아니 18g인가 뭐 그런 영화 보니까 그런 죽은 뒤에 무게를 재봤다. 달라진 건 18g. 이렇게 하는 건 있겠지만 영화적 소재지 실제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선험성 이런 것들이 정신이 갖고 있는 우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정신과 신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신체보다는 정신이 훨씬 우월하다는 생각이 여기에 스며 있다는 거예요, 실은. 그러기 때문에 또 보편 인간도 호소할 수 있고.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이런 생각들 정말 그런가. 오히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경험 이전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뭐냐면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 얘기하면 무의식 얘기도 하잖아요. 무의식. 내가 나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이 정신의 선험성에 따르면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나를 제일 잘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참견하고 할 때 좀 조용히 줄래? 내일 내가 알아서 해. 참견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뭘 알아? 나를 아는 건? 내 자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얘기들 안에서는 내가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식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이 신체를 통제하는 것도 나다. 망해도 내가 망한다. 네가 비판하는 거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나를 비판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네가 나 뭘 안다고 비판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계의 이 조그만 소우주라고 얘기한 나 자신의 세계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들. 거기에 따라 신체라는 것들도 내가 알아서 하고 이런 생각들이 다 스며 있어요. 이게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정신과 신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나? 신체의 경험을 통해서 정신세계라는 것들이 구성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정말 정확히 아는가? 정확히 안다면 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너무 나를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난 내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나? 여러분 지금 위장의 움직임이 느껴지세요? 비장의 움직임? 여러분 장에서 움직임? 안 느껴지죠? 여러분 호르몬의 작용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도 아닌 말로 여러분 얼굴 본 적 있어요? 거울로 보는 거 외에. 여러분이 자기를 볼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어디 보여요? 입 정도? 등도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신을 자기가 멀리서 본 적이 있어요? 거울 빼고? 전신을 보는 경험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면 이 얘기를 실존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신 선험적으로 자유의지 있고 이런 얘기들은 뭘 다 없애냐는 거냐면 공간에서 사는 인간,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사는 인간을 다 이렇게 없애버린 거야. 운동 안에 사는 인간을 다 없애버리고 뭔가 이렇게 시공간을 떠나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런 먼 초점에서 저 우주 저 멀리에 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세계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뭘 가지고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육체의 경험을 갖고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억력이라고 해봅시다. 기억력이 명료해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저는 오늘 아침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덥지 않나요? 나 오늘 너무 더운 거야. 찜통인 것 같아. 한국식 더위의 끝장방. 그러니까 뭐냐면 3시에 기억도 잘 안 나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여러분 무슨 옷 입으셨는지 기억나요? 몇 시에 샤워했는지 일주일 전에.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도 되게 희미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도 되게 단기 기억력, 되게 물론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똑같나요? 자기 모습이? 1년 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관심사와 지금의 관심사가 똑같냐는 거예요. 물론 비슷한 어떤 모드, 비슷한 조응, 비슷한 노트 같은 걸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채워가기도 하고 사라져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신체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감각 경험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이 사는 이 공간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실은.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문자 주체라고 합시다. 근대적 의미의 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 안에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저자의 죽음, 주체의 죽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수 없는 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많은 나들. 예를 들면 나는 여성으로서 말한다. 뭐 나는 흑인으로서 얘기한다. 뭐 나는 식민지 사람으로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들. 근데 그 모두를 똑같이 다 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페미니즘도 이제 얘기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보편적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경험들, 이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호명하는 단일한 어떤 나라는 것들이 허구다. 그런 식으로 지식을 얻기도 어렵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공간을 표시하면서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굉장히 정신과 신체라는 게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정신이 우월하고 신체는 하등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철학적 논변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우리 신체적인 의미에서 살아가는 이 몸적인 주체라고 합시다. 몸적인 경험들을 가져가는 이 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해요.